안녕하세요. 이슈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세계를 뜨겁게 달군 한미 정상회담을 깊게 풀어보겠습니다. 단순한 뉴스 요약이 아니라 회담의 맥락과 과정, 그리고 숨겨진 전략까지 짚어내면서 시청자 여러분이 국제 정치의 현장을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조금 길더라도 차분히 따라와 주시면 그날의 사건이 왜 한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는 회담 직전의 혼란에서 시작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82일 만에 백악관을 찾았고 트럼프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예정된 시간은 2시간 20분, 그중 거의 1시간은 생중계될 만큼 큰 관심이 집중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회담을 불과 2시간 40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단문이 모든 분위기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것 같다.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거기서 사업을 할 수 없다. 설명은 없었고 맥락도 없었으며 그 짧은 문장은 순식간에 폭발력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실은 당황했고 언론은 긴급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정상회담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흘렀습니다. 특히 외교 현장에서 숙청이나 혁명 같은 단어는 무겁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기자가 트럼프에게 그 의미를 묻자 그는 한국 새 정부가 교회를 압수수색했고 미군 기지에서 정보를 수집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근거로 한 발언이었지만 국제 무대에서 던져지는 말은 그 자체로 힘을 갖습니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한국 측은 일순간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새로운 장면은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협상을 풀어왔습니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돌연 취소를 선언했다가 며칠 뒤 태도를 바꿨던 장면. 나토 정상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미군 철수 가능성을 흘리며 긴장을 조성했던 장면. 위기를 먼저 만들어낸 뒤 해빙의 주인공으로 스스로를 연출하는 방식. 외교학자들은 이를 위기 창출 후 해빙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갈등을 극적으로 부각시켜 협상 상대를 흔든 다음 상황을 풀어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것이죠. 하지만 막상 회담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소문을 들었지만 오해라고 확신한다. 한국에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긴박했던 공기는 금세 완화되었고 회담장은 예상보다 부드러운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장면을 흥미롭게 받아들였습니다. AP통신은 경고가 따뜻한 환영으로 전환됐다는 제목으로 트럼프의 돌발 SNS가 만들어낸 적대적 기류가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과 칭찬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분석했습니다. BBC는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남아공 대통령처럼 불확실한 운명을 피했다는 문장을 남겼고 로이터는 골프 이야기와 평화 중재 능력 칭찬이라는 전형적 전략으로 분위기를 바꿨다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한국이 트럼프식 외교 스타일의 패턴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모든 장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 주도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였습니다. 한국은 긴장을 관리하며 회담을 무사히 출발시켰고 트럼프는 의도한 대로 위기를 풀어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건 단순한 위기 극복이 아니라 각국 정상들이 이제는 트럼프의 패턴을 익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번 회담에서 보여준 대응은 바로 그 교훈을 적절히 활용한 것이었죠.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의 본격적인 핵심 의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앞서 회담 직전의 긴장과 반전,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 창출 후 해빙 전략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회담장에서 드러난 실질적인 합의와 그 이면에 담긴 경제 군사적 의미를 더 깊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회담의 키워드는 단연 조선업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조선업은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다. 우리는 한국에서 선박을 구매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과 함께 미국 내 조선업을 부흥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미국이 처한 산업적 현실을 드러낸 고백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하루에 한 척씩 전함을 찍어내던 나라가 이제는 제대로 된 선박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는 단순한 산업 쇠퇴가 아니라 국가안보의 직결 문제입니다. 중국 해군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지금 미국은 함정 전력의 대규모 보강이 필요하지만 자체 역량만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조선업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LN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등에서 이미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한국 조선소들은 단순 민간 산업을 넘어 글로벌 해양 안보 질서를 떠받치는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로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미 해군의 비전투 선박 수리 계약을 따낸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기술과 신뢰를 인정한 군사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회담에서 이러한 흐름을 강조하며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동맹국 미국의 안보를 보완하는 파트너라는 점을 명확히 각인시켰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투자의 방향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현지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하나오션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50억 달러, 약 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선언했습니다. 지금은 연간 한두 척밖에 건조하지 못하는 조선소가 이 투자를 통해 연간 20척 이상 생산 가능한 대형 기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단순히 공장 확충이 아니라 인력 양성, 기술 이전, 현지 협력망까지 포함된 포괄적 패키지입니다. 이와 동시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력안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는 자금 지원뿐 아니라 기술 협력과 현지 제조 기반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을 통해 조선업의 부흥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 한국은 안정적인 시장과 글로벌 협상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는 셈입니다. 군사 안보 차원에서 보면 이번 합의는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한국은 단호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는 곧 미국이 대만 문제나 인도태평양 갈등에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념인데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 대응에 취약해지고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분명히 지적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답을 피하며 우리는 친구다라는 말로 물러섰습니다. 이는 과거 같으면 미국이 압박하던 의제가 이제는 한국의 입장에 의해 조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외교가 더 이상 수동적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주도적으로 수호하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경제와 안보 협력은 캐나다와의 연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하나오션이 캐나다의 60조 원 규모 잠수함 도입, 사업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은 한국이 이제 단순한 조선 강국을 넘어 자유진영의 전략적 무기 공급자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캐나다 해군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은 12척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로 독일 티센크루프와 최종 결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제안한 장보고 3 배치 2급 잠수함은 단순한 차세대 플랫폼이 아닙니다. 최신 AIP 기술을 탑재해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리튬이온 배터리로 무려 3주 이상 연속 잠항이 가능합니다. 기존 납축전지 기반 잠수함이 며칠 단위로 수면에 올라와야 했던 것과 달리 이 잠수함은 장시간 은밀하게 작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핵추진 잠수함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더해 SLBM 발사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단순히 해양 방어용이 아니라 핵심적인 전략적 억제 전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입장에서 이런 제안은 단순히 잠수함 교체 사업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 안보 패러다임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제안이 최종 채택된다면 캐나다 해군은 단순히 노후 잠수함을 대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북극해와 대서양, 태평양까지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장거리 작전 능력과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는 캐나다가 나토 동맹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과의 안보 협력에서도 더 높은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이번 경쟁의 의미는 한국 조선업과 방산산업이 유럽의 전통 강자인 독일, 프랑스, 스웨덴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티센크루프의 214급, 프랑스 나발그룹의 스콜펜급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캐나다의 최종 후보에 남았다는 점만으로도 이미 국제시장에서 한국 잠수함의 브랜드 가치는 크게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이 성사된다면 한국의 장보고 3급 잠수함은 단순히 캐나다의 함대 일부가 아니라 캐나다의 전략적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는 한국이 자유진영, 해양 패권의 중요한 축으로 격상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될 것이며 향후 다른 국가들 예컨대 호주나 동유럽 나토 국가들에게도 강력한 레퍼런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맥락은 결국 동맹 재편의 신호로 읽힙니다. 과거 미국은 무기를 팔고 한국은 사는 일방적 구조였지만 이제는 한국의 기술이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서방의 안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며 동시에 중국과 일본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자국 조선업체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중국은 애초에 미국의 견제 대상이기에 파트너가 될 수 없습니다. 이 공백을 한국이 채우며 자유진영 해양 패권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이슈, 바로 반도체입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보조금 대신 지분을 요구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인텔 지분 10%를 확보한 설레에 이어 삼성의 1.5%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이죠. 이는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이 직접 통제하겠다는 야심의 반영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즉각 경영 자율성 침해 우려를 드러내며 필요하다면 대미 투자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와 직결된 사안입니다.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지만 지분이라는 방식은 자율성을 크게 위협하기 때문에 향후 협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종합하면 이번 정상회담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확인된 자리였고, 한국은 더 이상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약자가 아니라 협상의 주도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조선업, 방산, 반도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한국은 세계 산업 안보 질서에서 핵심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앞에서 회담 직전의 돌발 상황과 반전의 순간을 살펴봤고, 조선업과 군사 경제 협력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이제는 이 회담이 남긴 흔적과 앞으로의 흐름을 짚어보면서 왜 이것이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닌지, 그리고 한국의 미래와 어떤 연결이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회담은 한국의 외교 전략이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요구하고 한국이 수용하는 패턴이 많았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무기 구매, 경제 지원 등에서 한국은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서 단호히 입장을 밝혔고, 미국이 즉답을 피하며 한국의 우려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더 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장면은 외교사적으로 의미가 큽니다. 과거 한국 외교의 큰 전환점을 꼽자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자주 외교 기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여전히 미국과의 힘의 차이가 뚜렷했고 한국의 주장이 곧바로 관철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은 다릅니다.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과 안보 협력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성장했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은 미국 조선업 부흥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자국 기업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중국은 아예 파트너로 언급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으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동시에 일본과 중국 입장에서는 뼈아픈 현실입니다. 특히 중국은 반도체와 해양 패권 경쟁에서 이미 미국의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국이 동맹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는 것은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한국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분명 기회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자유진영 국가들과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안정적인 시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 방산, 반도체 모두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은 성장과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담도 있습니다. 미국의 요구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중국과 일본의 견제가 동시에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힘이 있어야 협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과거와 달리 주도적으로 발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업, 반도체, 방산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산업의 힘이 외교의 힘으로 연결되는 순간을 우리는 이번 회담에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기술 축적, 기업가 정신, 그리고 국제적 신뢰가 쌓여 만들어진 자산입니다. 미래를 전망해보면 이번 회담은 하나의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부활,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의 성패, 삼성전자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지분 요구 협상, 이 모든 과정이 향후 5에서 10년간 한국의 외교와 경제를 규정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이 협상들을 주도적으로 풀어간다면 지금의 성과는 새로운 르네상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균형을 잃는다면 부담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세계의 주변부 국가가 아닙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은 미국과 캐나다 같은 핵심 동맹국과 나란히 세계 산업 안보 질서를 설계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세계의 바다 위에 울려 퍼질 K조선의 엔진 소리, 대서양을 가를 K 잠수함의 힘,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던질 다음 카드, 모두가 세계가 주목하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회담의 상징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과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역사적 순간. 둘째,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서 한국이 당당히 주권적 목소리를 낸 사건. 셋째, 한국이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세계 안보와 경제를 설계하는 동반자로 격상된 자리. 이 세 가지는 한국 외교의 새로운 좌표를 보여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회담을 단순히 외교 이벤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 공급망의 핵심 국가, 기술 강국, 협상 주도국으로 성장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미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변화를 이제는 우리가 당당히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함께 짜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회담에서 어떤 메시지를 느끼셨나요?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슈TV는 앞으로도 국제 정세와 한국의 미래를 연결하는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